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십니다.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밤 사이에 딱 테슬라, 와, 엔비디아 막 너무 다 쏠려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이 들고 계신 종목이라서 이래서 미국 주식 하지 한국 주식 이거 하겠나 이런 얘기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뭐 안타까운 마음이 일단은 있고요. 국내 그렇죠, 주식시장에 너무. 못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근데 어제 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뭐 보기는 하는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매크로 이제 경제 지표를 네. 보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뭔가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닌가라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은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해서 네. 뭐 다행스럽고 또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탄력을 받는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이긴 하나 조금 이제 생각했던 그 미국의 경제 흐름이 다소는 조금은 좀 뭐랄까요 살짝 기대에 씻고 좀 있다. 기대에 못 미치고 약간은 좀 어긋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서 네. 조금은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시점들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계속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라고 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조금 뭐 고용이나 뭐 관련한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꺾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의 자금 요소들이 낮춰지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면서 주식 시장이 올랐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주식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되겠지만 결국에 미국 경기가 여기서 이 뭔가 마지노선에서 더 꺾여 버리면은 주식 시장마저도 좀 내려앉는 그런 흐름이 보일 텐데 그 뭔가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그래서 뭐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사실 좀 뭐 그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그렇죠. 한계 어디까지 꺾여야 시장은 이 배드 뉴스를 정말 안 되겠구나 미국 경기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뭐 들어요.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저희가 뭐 그동안 계속해서 경기 침체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 이제 경기 침체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된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더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사실은 시장은 사실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한계점이 어디냐, 경기 침체의 한계점이 어디냐라는 부분 자체는 네.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서 뭐 어느 한 지표를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최근에 나오는 이제 고용 지표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증가를 하다가 마이너스 만약 일자리 수가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선다. 뭐 이러한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정말 이제 뭐 금리 인하하더라도 좀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GDP였을 거예요. 지표 경기 그 GDP가 2번 연속 마이너스였을 때인가 그때도 이건 뭐 기술적 경기 그쵸, 침체에 예. 나와서 뭐 그 관련 단체가 경기 침체다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아니다. 다들 힘들어 죽겠는데 좀 그랬던 경험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이번에는 과연 경기 침체를 시장에서 누가 뭐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게 금융시장에는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의 시나리오가 안 그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표가 사실은 이제 미국 저도 사실은 뭐 매크로를 오래 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지표하고 성장률하고 좀 괴리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체감하는 경기하고 실제 나오는 지표하고 좀 이제 차이도 좀 있는 부분들이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면서 사실은 이제 제대로 이제 지표에 반영을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때 이제 기술적 침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하다, 고용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하나의 어떤 중요한 이유로 좀 들었는데. 네. 네, 최근에 뭐 고용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오늘 뭐 최근에 1년에 나오는 또 최근에 파월 의장도 얘기를 했지만 약간은 이제 고용시장, 노동시장이 좀 변곡점에 온 듯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동안에 뭔가 이 단단함에서 그 단단함 자체가 약간은 좀 물러지는 듯한 또 틈이 벌어지는 듯한 어떤 지표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서 만약 이러한 흐름이 좀 추세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성장률도 꺾이고 고용도 꺾여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침체 가능성 자체도 저희가 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아직 이른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침체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어떤 조금은 미약하지만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시장이 조금은 주목해야 되는 어떤 그 단서들이 아닌가 좀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이
고용 관련한 시장의 변곡점. 그러니까 보면은 관련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떤 거는 씻고 있다고, 네. 어떤 거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뭐 네. 완전 좋은 건 아니지만 견조하다를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이 견조했던 데이터마저 뭔가 꺾여버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 고용이 정말 확실히 좀 문제가 생겼구나를 볼 텐데 이 관련 데이터들 많이 보시면서 요거에서 확실하게 좀 문제가 보인다라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고용 데이터가 있죠. 네네. 뭐 어제도 이제 ISM 서비스 나오면서 고용 지수가 네네. 사실은 완전히 안 좋았고 한 부분들인데 또 뭐 ADP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제일 좀 선호하는 지표 중에 하나만 든다라고 하면 전 주간 실업 청구 건수를 듭니다. 매주 목요일 네, 매주 저희가 목요일.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있죠. 한 23만 건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경기 침체가 된다라는 신호가 보면 거의 한 이제 한 30만 건을 이제 넘어서는 뭐 과거에 이제 침체 들어가면 뭐 한 40만 건, 50만 건이 또 나오는데 네. 저희가 이게 침체가 정말 이제 다가섰다라는 어떤 신호를 정말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거의 한 30만 건대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고용시장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기겠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이 주간 실업 평균 건수 자체가 거의 19만 대에서 20만 초반권대에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씩 천천히 있는 속도이긴 하지만 지금 23만 건까지 올라왔고 또 하나 이제 같이 보는 지표 중에 하면 연속 이제 실업 청구 건수 계속해서 이제 이제 실업을 이제 그 수당을 이 신청하는 이 건수 자체도 상당히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이제 한 달 정도까지 계속 수적으로 조금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고용 시장이 이전만 못하는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파월 의장이나 뭐 어제 이제 그 의사록에서 뭐 FOMC 의사록에서도 약간은 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내비치긴 했지만 미국 경기 자체가 급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사실은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뭔가 변화되고 있는 듯한 것들도 연준 인사들이 뭐 저보다는 더 잘 알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그러한 부분을 인식을 하면서 아마 요새 그러한 얘기들이 사실은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엊그제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하면서 노동시장의 변곡점 얘기를 이제 하는 이것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발 이제 금리 상승 자체를 조금은 진정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좀 봤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특히 이제 미국 경기를 견인했던 이제 ISM 서비스업 지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 미국 경기 자체의 소프트 랜딩,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연착륙의 흐름 자체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그 연착륙이라는 것이 당초보다는 조금은 좀 하드 쪽으로 좀 다가서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이제 금리가 어저께는 조금은 좀 더 하락하는,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 자체가 조금은 상쇄되는 어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금리 상방에 대한 그런 뭔가 압력도 있을 거고 이제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막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옥신각신하면서 크게 뭔가 레인지를 형성해서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뭐 그럴 가능성도 이제 배제는 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트럼프 프레이션이라고 대변을 하죠. 뭐 이제 그 감세 정책이라든지 또 이제 관세 정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플레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뭐 벌써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이제 그때 됐던 게 2016년이었고요. 그래서 벌써 8년 가까이 이제 이전 일이라서 좀 저도 좀 가물가물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당시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 좀 있는데 좀 제가 차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 11월 이제 미 대선이 이제 직후에 나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한 1년 동안에 제가 금리를 이제 국채 금리하고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를 그려놨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금리는 사실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재정 정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시도 금리 많이 튄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튄 부분은 아니고 특히 그 당시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공교롭게 그때부터 2019년 8월에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 미국은 200bp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았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는 상당히 안정세를 좀 보였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금리가 조금 다 올라가고 뭐 지금 앞으로 뭐 인하는커녕 트럼프 당선인 5번 올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네요. 지금 과거 데이터로.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키가.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게 키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기조를 필 건지에 따라서 뭐 흐름은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그냥 과거의 어떤 사례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 자체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였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리 인상보다는 사실은 인하 쪽이 더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물론 트럼프발 어떤 채권 시장의 동요 뭐 더구나 이제 그동안 이제 저희가 그 팬데믹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의 재정 부담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정을 더 뭔가 늘린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국채 수급 쪽에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뭐 변동성 자체는 커질 수 있긴 하지만 무턱대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해서 뭐가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 그렇게 뚜렷하진 않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과거 또 트럼프 시기 때 주식시장 보면 괜찮았었죠? 예, 좋았죠? 제가 기억이 확실한데요. 저희가 그때 2010년 미 대선 날이었죠. 이제 저희도 이제 매일 이제 장중에 미 대선에 이제 실제 집계가 되면서 누가 당선이 될까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과정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국내 증시는 폭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트럼프가 되면 뭐 거의 뭐 망하는 것처럼 다들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폭락을 했는데 이제 당장 뉴욕장을 열어봤더니 뉴욕장은 이제 화답을 하면서 이제 랠리를 펼친 거죠. 실제 그 당시에 제가 주가도 이제 같이 좀 아까 금리와 비슷한 거를 차트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근 1년 동안 사실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 또 국내 코스피 지수 자체는 사실은 그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차트가 아직 안 나오는데요. 이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이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올랐던 이제 경험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세 정책을 결국은 이제 내비치면서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것이 이제 기업의 이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주가 상승 랠리에 기여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2016년이라는 부분을 좀 하나 기억을 좀 다시 되돌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해서 그 미국의 미 대선하고 그 나스닥 지수를 1996년부터 쭉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가가 올라갈 때가 있었고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대선이 있었던데. 근데 좀 주목이 되는 게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당시에 어떤 가장 큰 이벤트는 대표적으로 보면은 2000년대는 IT 버블이 터졌고요.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아무리 뭐 대선을 해고 뭐 해도 주가는 결국은 이제 맞고. 근데 최근 요번 두 차례의 그 미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는 사실은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그럼 2016년에 왜 주가가 올랐느냐라는 부분을 보면은 뭐 기억을 하시지 못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실제 나오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붐이 사실은 일어났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제조업 2020을 이제 펼치면서 미국을 따라잡겠다. 그래서 반도체 굵기 정책도 사실은 그때 내놓치면서 그때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수출이 그때 역대 최대의 어떤 그 빅사이클을 사실은 기록했던 게 2016년, 1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사실은 그때 새로운 우리가 어떤 반도체 4차 산업에 대한 어떤 빅사이클이 사실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기억하시면 2020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겼을 당시는 사실은 그때 유동성 붐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각국이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또 통화 정책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뭐 막대한 지금 유동성을 시장에 내뿜고 또 이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뭐
뭐 비대면 뭐 디지털 경제 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디지털 경제 붐이 사실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때 뭐 테슬라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네.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어느 대통령이 들어와서 뭐 정책이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018년 들어와서 이제 미중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하고 중국 중심이 이제 약간은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네. 미국은 올랐죠. 그래서 물론 영향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흐름에서 대세의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시장의 어떤 경제 펀더멘탈과 그 당시에 어떤 주식시장 주변에서의 나오고 있는 어떤 사이클의 흐름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 2008년은 우리가 위기를 겪었고 네. 버블이 터지고 뭐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해서 위기를 겪었고 또 최근 2년 두 차례 최근 근자의 2년간은 반도체 붐이 있었고 또 한 차례는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유동성 붐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다가올 올 11월 대선 아까 제가 뭐 미국 경제가 약간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네. 좀 드렸는데 그 뭐가 있을까? 그 과정에서 지금 살아있는 거는 사실은 지금 AI 사이클 자체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AI 사이클 자체에 대한 부분, 뭐 AI 사이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가 뭐 단순하게 어떤 뭐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큰 사이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든 뭐 그거는 사실은 주식시장 자체에 큰 상관없이 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경기 자체가 그렇게 되면 뭐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겪지 않고 뭐 완만한 뭐 소프트 랜딩 이후에 다시 한번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중국 주식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긴 했지만 그 당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향 자체가 사실은 국내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또 중국 경제에도 상당히 좀 부담을 줬다라는 측면에서 네. 제가 조금 이 11월 대선 뭐 누가 당선이 될지는 뭐 저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들 또 뭐 지금 연준의 어떤 정책 기조 특히 이제 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과연 이제 금리를 내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미국 경제 소프트 랜딩을 하느냐라는 부분하고 결국 지금 우리가 뭐 계속 가까움을 주목하고 있는 뭐 매그니피트 세븐이라든지 뭐 이러한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 사이클 자체의 어떤 동력 자체가 계속 유지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어떤 사항들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사실 말씀하셨던 저 AI 사이클이 더 좀 길게 예. 또 그냥 뭐 약하게 아니고 강하게 유지가 돼야만 미국 경기를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월가에서의 리포트가 나온 게 좀 문제가 됐던 게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3번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다 뭐 한 번 할까 뭐 많아봤자 2번 이러고 있는데 왜 3번인가 봤더니 4분기에 미국은 경기 침체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한다면 AI의 이런 뭐 다양한 패러다임의 이 약화가 점점 나타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 상관없이 미국 경기는 다른 곳에서 뭔가 뇌관이 터질 만한 게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어떻게 좀 동의를 하셨나요? 사실 저는 침체까지는 사실 보지는 않고 네. 있고요. 다만 이제 생각했던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어떤 미국 경제의 모습과 최근에 나오는 지표 흐름은 약간 좀 괴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뭐 하방 리스크 자체가 조금 커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침체는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다만 몇 가지 좀 안 좋은 지표 아까 뭐 고용 지표를 제가 좀 말씀을 듣고 뭐 내일도 사실은 미국이 이제 그 고용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고용 지표를 사실 저희가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이게 미국의 소비 경기 자체를 결국 뭔가 이게 흔들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AI도 됐건 뭐가 됐건 같은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투자도 없는 거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이제 침체를 가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안 좋은 부분들 자체가 이제 화면에도 좀 보이기는 하지만 미국 소비가 조금 꺾이는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소비 심리 자체가 최근에 2달 연속 사실은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하면은 사실 자동차죠. 자동차인데 6월 달에 자동차가 판매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한 1,590만 대 정도 연율 기준으로 판매가 됐는데 6월 달에 한 1,300만 대가 채 안 됐거든요.
이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소비 경기 자체가 뭔가 조금은 뭐 한 달 지표를 갖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조금 뭔가 좀 주춤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하면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미국이 정상적인 어떤 경제 활동이 있다라고 하면 연율 한 1,600만 대 정도는 팔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200만 대 초반대 정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미국 소비 쪽에서의 여력들 자체가 조금은 뭔가 좀 약화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리가 뭐 얘기했던 초과 저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소진이 되고 또 이제 고용 시장도 이전만큼 뭐 이렇게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뭔가 소비 심리도 조금 악화되고 또 물가도 요새 유가도 계속 들썩거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사람들이 또 고금리도 계속되면서 뭐 재정 부담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 소비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용 지표가 앞으로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만약 고용 지표가 여기서 뭐 연준 인사들이 갑자기 뭐 냉각되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당연히 소비 경기 꺾이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AI에도 사이클에 뭐 여러 가지 사이클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그것이 뭐 4분기는 아니래도 뭐 내년 초에 미국 경기가 뭐 얕은 침체 가능성 자체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뭐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그 가능성은 크게 보지는 않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조금은 뭐 그렇게 아이비들이 얘기하는데 아주 뭐 근거가 없는 뭐 그러한 주장은 사실은 아니다라는 쪽으로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다 애매한 거잖아요. 예. 언제인지 시기도 우리가 가늠하기 너무 어렵고 빠르면 진짜 4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늦어도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뭐 강하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조금 약간의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지금 막 뜨거운 AI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도 아무도 모르고 예. 뭐 우리는 뭘 보자고 주식도 잘해.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네. 이제 아직 그래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뭐 제가 뭐 내년 뭐 만약 최악의 경우 내년 초에 이제 경기 침체를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미국이 뭐 그 정도의 어떤 흔들림이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연준이 역할이 사실은 더 중요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월달 금리 이제 인하 가능성 자체가 거의 이제 확률이 뭐 우리가 좀 CME 패드워치를 보면 이제 거의 70%가 넘어섰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파월 입장에서도 이제는 물가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고용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 정책이 이제 좀 필요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연준이 이제 정말 9월에 금리를 내려주고 또 한 12월 정도에 한 차례 더 금리를 이제 내려주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 준다라고 하면 좀 경기의 어떤 그 하강 속도, 둔화 속도 자체를 상당히 제어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좀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좀 있을 딱 거. 알맞다. 예, 알맞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네네.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연준이 그러한 부분에서 좀 뭐 정책적인 실기 뭐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나오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사이클에 대해서 뭐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뭐 폭넓은 지식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하튼 그 뭐 인구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노동력을 가지고 뭔가 생산 활동을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온 부분들이고요. 뭐 그러한 부분에서 AI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문제 자체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AI 사이클 자체가 이게 뭐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게 대중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AI 제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제 애플에서 온 뭐, 디바이스, 예. 뭐 얼마 전에 온 디바이스, 삼성에서도 좀 예. AI 접목하고 근데 아직은 뭔가 그게 좀 수준이 약하죠. 그렇죠. 네, 예. 뭔가 정말 강력하게 예. 오 이거 AI 이런 네, 그래서 되는데. 누구나 너나 뭐들 진짜 AI와 관련된 제품을 네. 수요하고 뭐 그래야 사실은 이제 보급률이 사실 AI의 진정한 의미에서 보급률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이제 90년대 이제 우리가 인터넷 보급률 사이클과 비슷하게 또는 뭐 2010년 뭐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던 뭐 아이폰의 어떤 보급률이랄까요? 뭐 이러한 보급률 사이클 자체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금리 뭐 인하 인상 뭐 이러한 것들을 논할 필요 자체도 사실 없겠죠. 이제 그거는 어마어마한 수요와 투자를 사실은 동반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기의 어떤 장기 성장성을 사실은 좀 지지하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러한 어떤 뭐 올해는 사실은 뭐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내년 들어가서 정말 AI와 관련된 대중적인 어떤 그런 프로덕트 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보급률 사이클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저는 뭐 우리가 그렇게 경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겠나 제가 보고 있습니다. 나올까요? 뭐 저는 나올 거라고 좀 확인하고 뭐 있습니다. 살짝 뭔가 터치를 하는 AI가 이렇게 살짝 묻어 있는 그런 제품들은 뭐 애플이나 삼성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혁신이다. 와, 이런 게 나오다니. 왜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화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막 나오고 거기에 막 AI 시스템이 접목돼서 사실 저는 그 챗GPT 같은 경우에도 네. 신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왜냐면 맞아요. 어떤 제가 뭐 내용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또 다시 뭐 이제 포털 사이트의 기사나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얘기한 거 틀렸는데 너 소설 쓴 거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가상으로 구상해 봤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뭐지? 이 친구는 소설을 잘 쓰는 친구인가? 팩트에 기반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저는 잘 못 믿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이 지금 과연 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 왔을까라고 보면은 아직은 좀 애매해서. 그렇죠. 예, 뭐 지금은 저도 뭐 아직 실상으로 네. 제가 뭐 AI 체감을. 예, 체감을 사실은 저도 사실은 못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도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실체에 대해서는 네. 정말 이게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술 혁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이클 자체가 분명히 시작이 된 부분은 네. 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요인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바들 자체가 결국은 이제 그러한 업체들이 결국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결국 주도를 하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시장이 여전히 신뢰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네.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 그 사실은 저희가 체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그 반도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지금 수출을 보게 되면 6월 달이 그 월간 기준으로 보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규모로. 그 얘기 자체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AI 얘기를 하지만 그 수요는 없다 하더라도 AI 투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투자는 왕성하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네.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 시기의 문제지 저는 뭐 어떤 수요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반대로 같습니다. 생각하면 지금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확 체감할 것이 없는데 환경은 많이 만들어지고 예, 있다라는 거는 예. 그만큼 또 발전하는 다양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정말 무궁무진한 시장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죠. 예. 그 가능성을 가늠하지는 당장에는 못하지만 또 열어둘 수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반기에도 계속 나오시겠지만 지금 하반기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반기에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관련한 전략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일단 주식시장은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지표가 조금 흔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연준의 정책적인 보강이 이제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뭐 그러한 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은 최소한 이제 11월 뭐 아무래도 대선을 조금 보겠다라는 어떤 심리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내리를 하다가 뭐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약간은 좀 뭐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 저는 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좀 높게 부분들이고요. 이제 거기에 조금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워낙 조금 뭐 가격 상승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조금 이제 그런 비중을 좀 줄이시고 싶은 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이제 채권 쪽에 정말 이제 뭐 채권 저희가 비중들이라는 얘기를 뭐 연초부터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의 지표를 보게 되면 조금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졌다라는 부분에서 보면은 채권 비중도 조금씩은 늘려가는 어떤 그런 포트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 좀 하반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제가 기대감을 사실은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금리 우리 또 말씀드리면 아죠. 금리 인하가 정말 주식에 좋은 거야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예. 근데 성격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성격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좀 물가가 둔화돼서 네. 정말 그 물가에 맞춰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서 금리를 인하는 소위 우리 디스인플레이션 컷이라고 한다면 주시장이 긍정적일 것 같고요. 그렇죠. 이유가 뭔지에 예. 대해서. 근데 이게 뭐 경기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미어준이 떠밀려듯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업절 수 없는 어떤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하면 주식시장에는 사실은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연준도 그런 보험성 금리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 경기 강하다 그렇게 외치고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아직은 보험성 금리 인하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컷 자체가 상당히 좀
가능성이 크다라는 네. 성격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여전히 좀 주식 비중이 그래도 뭐 채권 비중보다는 사실 높게 가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 다만 하반기에는 뭐 연말까지 좀 미 연준 또 내년 초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얘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또 파월 의장 또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또 인하하라고도 압박을 할 수도 좀 있는 상황들이 네. 있어서 뭐 그러한 것들 뭐 트럼프 프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구도 사실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채권 비중도 조금은 늘려가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어떻습니까? 달러 강세 지금 엔화는 뭐 바닥을 모른 채 계속 약세 흐름 보이는데 이게 당분간 더 갈 거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어요. 중요한 건 사실은 엔화 흐름일 것 같습니다. 이 엔화. 달러 흐름을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네. 달러 지수 결정하는 게 결국 유로하고 이제 엔화인데요. 사실 뭐 유로도 뭐 오늘 뭐 영국 총선도 있고 또 이번 주말에 2차 이제 프랑스 총선도 있어서 뭐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우려할 정도로 유로화가 약세가 될 것 같지는 않은 상황들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엔화인데 사실 엔화가 사실 좀 정책적으로 골머리가 좀 뭐 일본 은행이나 일본 정부 자체가 조금은 딜레마에 좀 저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본 경기도 네, 뭐 경기도 않군요. 안 좋은 상황들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기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엔화 약세를 두고 사실은 이제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엔화 약세가 일본 국민한테는 사실은 이제 갑자기 그 벼락거지를 만들어 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지율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빌미를 좀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엔화 강세를 위해서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금리를 인상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긴 한데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일본 경제 아까 말씀드린 일본 경제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조금 성장률이 안 나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수 경기가 많고 특히 중소기업들 자체가 여기도 안 좋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을 시켜버리게 되면 네. 중소기업들 자체가 또 아우성을 필 상황에서 이제 기시다 내각 입장에서는 사실 딜레마에 빠진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일본 엔화를 보는 시각이 그렇게 엔화가 강세로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게 9월 달에 이제 일본 이제 총리 뭐 관련 총재 선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까지 또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사실은 있어 엔화가 사실은 최근에 더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은 저는 BOJ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설 거로 좀 보고 있고 또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결국 저는 인하를 결국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달러 부분 자체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조금 제한적인 약세 흐름을 좀 가지 않겠느냐 연말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달러 강세의 흐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지금 정점에 와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이제 그 11월 대선이 또 하나 이제 환율에도 조금 이제 좀 복잡한 게 이게 말씀 뭐 트럼프 리스크에서 뭐 이제 안전자산 선호 뭐 이래서 달러 강세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또 트럼프 공약을 보게 되면 제2의 프라자 합의를 하겠다고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2의 프라자 합의.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이제 인위적으로 시키겠다는 그리고 거죠. 항상 지난번에도 트럼프는 항상 약세. 예, 그러니까 기업들 뭐 친기업들 정책이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그러한 결과에 또 그것이 또 뭐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긴 하지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그러한 얘기들이 또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또 달러는 약세 압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러한 얘기를 좀 제해놓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연말까지는 좀 달러는 좀 제한적인 약세, 원화든 조금 뭐 엔도 조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좀 강세 흐름이 조금은 좀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과연 어떻게 될지 이 복병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다양한 그 시장에 미치는 포인트들을 뭔가 다 노트를 해서 요거는 어떨지 저건 어떨지 막 이렇게 기결을 하면은 결국 박스권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고 결국엔 종목 잘 골라야 되는 건가 엔비디아와 테슬라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또 일찍부터 글로벌 인터뷰 함께 우리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새벽부터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1시간 15분이 금방 지나갔죠? 예, 일주일도 금방 지난 것 같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요. 휴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깊이 있고 또 인사이트 있고 재미난 그런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내일도 제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